네, 이번 시간은 제10장 경제 내에서의 정부, 그래서 조세 부과와 규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 이번 주제를 다 하고 나서는 우리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지사항에 17번 소득 불평등 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5번 소득 불평등과 빈곤, 그다음에 14번 조세 경제적 비용이라고 이렇게 추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이 10장을 끝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자료는 분량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의 대부분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국한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례를 좀 볼 거고요. 조세 부과 정부 지출, 그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정부 실패, 공평대, 효율, 그다음에 소비자 주권과 정부의 가부장적 온전주의. 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소비자 주권이라는 건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하게끔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좀 하는 거고요. 그 정부의 가부장적 온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파터널리즘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개입주의거든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서로 그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세금, 우리가 정부가 지출하다 보면은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부과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정부가 오히려 또 세금 부과로 이렇게 바로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죠. 재정 적자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세금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다른 데서 꼬아와야 되죠. 추가로 필요한 돈을.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국가 부채라고 얘기하는데, 뭐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조달하고 막 그런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은 첫 번째 시장 실패 및 외부 효과를 교정하고, 그렇죠? 조세 수입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재분배하고, 정부 활동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런 기능으로 해서 뭐 세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접 규제와 가격 통제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가격 통제라는 것도 뭐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이런 내용인데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은 때로는 비효율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사회복지 개선을 처리한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시장이 뭐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면은 요, 소비자 잉여죠?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효율성으로 있어서는 그냥 시장이 가만히 물론 이제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는 정부 개입이 정상화 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외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은 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돼서 총 잉여, 후생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는 최대로 커졌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평과 효율 간에, 그죠? 형평과 효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효율은 파이를 키우는 거고 형평은 파이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에이스모글 책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다 끝내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떻게 분배에 관련된 보조 자료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 하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권 간에도 보면은 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는 정부가 있고 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다시 말하면 그 큰 정부 이거를 좀 약간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왔다 보면 정부의 최적 규모는 무엇이냐, 그렇죠? 이거는 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가치관에 따라 달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시장 개입을 할수록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요. 오히려 분배나 이런 거
강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역할이 커야 된다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건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슷하긴 하죠. 연방 정부. 우리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중앙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 정부를 하고요. 이 주하고 지방은 미국은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는 그냥 지방 정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모든 정부는 조세를 징수하고 조세 수입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 흑자라는 것은 이제 수입이 정부 지출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이제 가버먼트 스펜딩이라고 하면요, 조세 수입을 T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걷어들인 세금이 정부가 쓰는 것보다 많으니까 잉여금이 남는 돈이 생긴 거죠. 이런 거를 재정 흑자라고 하고요. 재정 적자라는 것은 정부 지출이 오히려 세금보다 더 많더라,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죠?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은 모자라는 건 어떻게 돼? 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 이렇게 관련되는 거겠죠. 자, 미국 사례를 보면은 그 1929년부터 2015년까지 되는데 대부분이 어때요? 정부 지출이 빨간색이거든요. G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조세 수입, 세금 걷어들이는 게 T죠. 그러니까 항상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것보다 정부가 지출하는 게 더 많았죠, 그렇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또 좀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거든요.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통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 그냥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기축통화, 그래서 전 세계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나, 뭐 미국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재정 수입은 어디서 오는가? 개인 소득대에서 나오고, 총 수입이 한 47% 되고, 그다음에 급여세, 월급 셀러리맨이 받는 그 급여에서 나오는 세금이 34%, 이윤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한 10%, 그다음에 물품세, 그죠?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뭐 한 9%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방 정부, 중앙 정부 같은 경우, 지방 정부 같은 이제 재산세 같은 것도 이제 걷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지방 정부는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하죠. 뭐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래서 정부는 왜 조세를 부과하고 예산을 지출하는가, 그렇죠? 쓰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공공재 제공의 자금을 위한 세입의 확보다, 그렇죠? 공공재가 뭐였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재화를 구분하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뭐죠? 배제성이 있느냐, 그렇죠? 배제성이 있느냐, 유료냐, 무료냐, 비배제성,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경합성, 그렇죠?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배제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은 뭐였죠? 경합성은 내가 쓰면 없어지느냐, 그렇죠? 그래서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사적 재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합성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쓰면 없어지면서 비배제성, 그렇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사적 재화였고 배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합성이 없는 거, 그렇죠? 유료이면서 내가 쓰더라도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라 했죠? 클럽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고 내가 쓰면 없어지고, 비배제성은 뭐냐면 공짜고, 그렇죠? 이런 걸 뭐라 했죠? 공유자원이라고 얘기했죠. 공유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경합성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쓰더라도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무료고,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공공재라고 했죠. 또는 비배제성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공재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라 했죠? 돈을 안 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안 받느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국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걸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국방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우리 봤었죠. 개개인이 가치를 얼마나 여기느냐. 그래서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의 합들을 다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그 공공재의 어떤 가치가 된다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공재 제공의 자금 마련을 위한 세입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분배를 위해서 조세를 보고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자체도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및 외부 효과의 교정 이런 데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션을 보면 어떻죠? 뭐 국방 같은 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18% 정도 하고 보건에 10%, 메디케어 14%. 그러니까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비슷한 거죠. 뭐 그다음에 소득보장, 그렇죠? 소득보장, 우리 연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사회보장죠. 그다음에 기타 등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데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금을 많이 세입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연방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였고 밑에는 이제 그 지방 정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공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에 정책 수단을 통해서 공평성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 지출, 트랜스퍼 페이먼트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라지? 역조세 또는 이제 마이너스 세금, 마이너스 텍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정부한테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개인한테 주는 돈, 이런 거를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세 구조에 따라서 공평성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이 낮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소득층에다가 세율을 높게 매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어떤 분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전 지출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세금이죠. 일반 세금은 개인이 정부한테 내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요즘 재난소득 막 이렇게 요즘 얘기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래서 1인한테는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뭐 80만 원, 그다음 4인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이제 조세 구조에 따라서 세율을 어떻게 매기느냐,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거에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평균 세액은 뭐냐면은 총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거. 전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 낸다. 그래서 전체로 얘기하는 거고, 한계세율은 소득으로 벌어들인 마지막 금액 가운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율. 그러니까 세율 구간 중에서 이게 왜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소득이 뭐래서 에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동일한 세율을 하는 게 아니라 초반 몇 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그 위에는 또 좀 더 세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세율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한계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예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한 9천 만불 이하까지는 세율이 10%, 그렇죠? 만불에서 37,000불까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15%, 37,000불부터는 9만불까지는 한 25%. 뭐 이렇게 쭉쭉쭉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이 구간별로 좀 세율이 좀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200만 원, 4,600만 원까지는 15%, 그래서 4,600에서 8,800까지 24%, 뭐 이렇게 쭉 해서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좀 높아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율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율 구간은
당신의 한계 세율과 이제 대응된다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돼요. 10만 불이라고 한번 볼게요. 10만 불. 소득이 10만 불이에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9,225까지는 10%를 적용시키고 여러분들 소득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225불까지는 10% 요 구간에 대해서는 10%를 넣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9,226부터 37,450 그죠? 요 구간에 대해서는 15%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만 불 37,450불부터 9만 불까지 25%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불 있다 그러면은 10만 불 있다 그러면 짜게 해서 그죠? 잘라서 그래서 925까지는 10%를 적용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925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26부터 3745까지요. 그러면 925 빼고 이거 빼면은 나머지가 있죠? 그러니까 37450 빼기 9216 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라 했죠? 15%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게 해가지고 각 구간마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더하니까 21%가 22만 1000불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 소득 구간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28%인데 여러분 10만 불에 대해서 28%에 대해서 28,000불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가지고 처음에 얼마에 대해서 10%,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28% 하다 보니까 납부세액은 22만 1000불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소득이 10만 불이고 총 납부세액은 2만 불이니까 평균 세율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0만 불 중에서 2만 1000불 냈으니까 21점 몇 프로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평균 세율이라고 그러고요. 한계 세율은 어떻게 되죠? 한계 세율은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지막 소득에 있어서 마지막에 속하는 그 세율 구간 있잖아요. 그거를 한계 세율 28%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 세율은 여기서는 28%다. 그래서 마지막에 속한 소득 구간의 세율이 28%지만은 평균을 따져보면은 21%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세 구조로 봤을 때 보면 조세 구조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누진적 조세 제도. 이거는 보세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더 높아지는 조세 제도죠. 그렇죠?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증가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뭐냐면 누진적 제도.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그레시브 텍스 시스템이라 해서 누진적.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사례, 우리나라 소득세가 이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비례적 조세제도예요.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그래서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이 동일하죠. 이 사례가 뭐였을까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TV나 뭐 다른 걸 산다 그랬을 때, 그 원래는 거기다가 10%의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뭐 100만 원짜리도 10%, 만 원짜리도 10%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10% 되면 동일하게 비례적 조세대를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역지적 조세대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더 낮아지는 조세제도 이렇게 되는데요.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저소득층의 세율이 더 높아지느냐. 이런 사례는 실제로는 뭐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례적 조세제도, 그렇죠? 비례적 조세제도처럼 그냥 부가가치세처럼 100만 원에도 10%, 뭐 10만 원에도 10%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더 낮아지는 거. 다시 말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율을 내는 거죠. 세율로 따졌을 때. 실제로 이런 사례는 좀 찾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담배에 대해서 역진적이다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담배값이 뭐 한 갑에 2,000원 정도 했었는데 2,000원, 2,500원 정도 했었는데 정부가 담배에 대한 세금을 되게 높게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또 건강에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담배 가격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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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갑자기 확 올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죠. 역진적이다. 왜냐면은 이 얘기 뭐냐면은 사실은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 딱 올랐을 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담배 사는 때 그 담배값에 포함되는 세금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더라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근데 뭐냐면은 소득 계층으로 봤을 때 보면은 고소득층에 있어서 4,500원은 자기 소득 대비 되게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소득층 봤을 때 보면은 그 소득 대비 그 담배값의 비중 또는 그 포함된 세금의 비중 따졌을 때 보면은 그런 거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담배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세금 많이 내는 거.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지만은 소득 대비를 따져보면은 세금 내는 비율을 따졌을 때는 더 높다가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만 주장했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제 누진세, 그렇죠? 누진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의 비율도 늘어나죠, 그렇죠? 비례세는 어떻게 된다 했죠? 똑같다, 그렇죠? 소득이 어떻게 되거나 요 세율은 똑같다. 역진세는 뭐죠? 소득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세율은 거꾸로 가죠, 그렇죠? 이게 좀 역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은 1979년과 2011년 사이에 최상위 1% 및 최하위 20%의 세전 및 세후 소득 비중을 이렇게 떴죠. 자, 고소득층 한번 보죠. 요거 보세요. 요것이 세전이에요. 그렇죠? 요 부분이 최상위 1%의 세전 소득 비중, 그렇죠? 세후 소득 비중, 그렇죠? 세후 소득 비중은 어떻죠? 파란색이니까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상위 1% 조세 및 이전 지출 이후의 소득 비중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세 및 이전 지출 뭐 이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더 낸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하위 20%는 어떻게 되죠? 세전 소득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세후 소득 비중 보면은 오히려 좀 더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자기 세전소득으로 100원이 있다는데 뭐 세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 세금 내는 것보다 오히려 정부에서 받는 게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전 지출까지 다 포함시키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딱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세금이 없었을 경우에는 격차가 이 정도 있었죠. 근데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그 구조를 변경시키고 내려가지고 격차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죠. 세전으로는 1번이고 세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절하고 나서는 격차가 2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미국 조세 제도의 누진성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세후 소득 비중은 세전 소득보다 낮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저소득자의 세후 소득 비중은 세전 소득 비중보다 높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진위계수 빈곤율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진위계수 빈곤율 이 진위계수와 빈곤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렇게 좀 여기서 이 세전하고 그래서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보면은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세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감소를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은 덜 감소하더라, 그렇죠? 조세 및 이전인데, 그렇죠? 이전이고 조세 및 이전 지출 이후, 그렇죠? 세금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세후적으로 보였을 때 보면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조금 더 많이 격차가 줄어드는데. 진위계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불평등이 좀 남아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빈곤율로 보더라도 뭐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조세 지출 이후로는 빈곤율이 확 떨어지는데, 그렇죠?
확 떨어지는데 미국은 좀 덜 떨어지더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진위계수와 빈곤율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자를 한번 볼게요. 그 보조자를 그죠? 여기 보시면은 뭐 소득 불평등 지수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자료를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뭐 여러분들 배웠을 수도 있지만은 그 뭐 소득 불평등을 따라 얘기했을 때 소득 불평등 지수를 시각적으로 도를 잘 나타내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 이렇게 보였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자의 누적 비율이 있죠. 뭐 이게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소득을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45도 선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첫 사람이 100만 원이면 두 번째 사람도 1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45도로 쭉 비례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45도 선이 가장 평등한 거죠. 근데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된 건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저소득층은 소득을 일부만 가져가고 고소득층을 가도록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45도에 근접해서 부평도 낮다.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은 요건데, 그렇죠? 근데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이게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 이렇게 좀 되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이 될지 어느 존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진위계수라는 걸 개발했는데 진위계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위계수는 그 대각선 그죠? 요거 대각선 아래 면적 그죠? 요거 대비 이 차이죠. 평등한 건가 불평등한 거리 있잖아요. 요 면적 D라고 된 면적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상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만약에 완전히 평등하면은 이 D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D의 면적이 0이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평등할 경우에는 45도 라인, 이 곡선이 45도 상의 라인이랑 통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불공평해지면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죠. 제일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요 면적이라는 것이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진위계수의 값은 0과 1 사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진위계수의 값은 커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보조자료를 소득 불평등 지수라는 보조자료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하다 이게 좀 알겠죠? 그러면 빈곤율이 어떻게 되느냐? 빈곤율 같은 경우는 뭐 10분위 지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은 뭐 5분위 배열 이런 거는 뭐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비율 이렇게 하지만은 빈곤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빈곤율은 이제 나중에 추가 보조자료에서 얘기했을 수 있지만 절대적 빈곤율이 있고요. 절대적 빈곤율이 있고 상대적 빈곤율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율은 이제 나중에 보조자료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기본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돈만큼 최소한 그 돈만큼 이상 버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래요? 먹어야 되죠. 그렇죠?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비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것보다 모자르는 비율,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서 그거보다 기초 생활보다 못하는 비율 이런 걸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대적 빈곤율은 뭐냐면은 그냥 소득을 쭉 나열시켜 가지고 중위,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못하는 비율.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원래는 70%에게만 지급을 하자. 그래서 중위소득 이하에다가 지불하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전 국민에 지불하게 됐지만 그런 거는 이제 상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빈곤율을 뭐냐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즉 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의 사람이 올리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요 반도 못 받는 사람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절대적 빈곤율은 뭐 아까 얘기하고 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했지만 절대적 빈곤율은 기본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도 못 버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봤을 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보다는 세후 조정을 통해서라도 불평등이 좀 덜 줄어드는거나 다른 북유럽 국가 중에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조세를 부과해서 뭐 하느냐? 그러면은 정부 활동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 운영을 위한 자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세 부과와 정부 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시장 실패비 외부 효과의 교정,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부 개입, 그렇죠? 그런 거가 좀 되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얘기였죠? 자, 그냥 시장만 있었을 때 보면은 시장만 있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요만큼을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소셜 마지널 커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이 공장에서 수혜차 공장에서 생산할 때 자기는 오염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생산하니까 Q스타만큼 됐는데 오염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 보면은 이 정도로 수량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그렇죠?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그랬을 때 보면 이걸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요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최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외부 효과가 있을 때 맞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방식에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좀 보는 거죠. 그렇죠? 조세기착이라는 게 있죠. 조세기착. 뭐 텍스 인시턴스. 그래서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자,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누가 있어요? 시장에는 누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비자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자죠. 공급자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뭐냐? 다시 한번 질문하면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러니까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죠? 기업에다가 부과할 수 있죠. 생산자들과 또는 이제 소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죠. 뭐 사치세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러면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만 다 이 세금을 다 내는 거냐? 또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럼 생산자만 세금을 내는 것이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어느 쪽에 또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어느 쪽에 부과하던 간에 이 세금은 둘이서 나눠낸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그 탄력도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자에 대해서 $2를 과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죠. 이번에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죠? 6.5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자에게 $2를 과세하면요. 생산자 $2가 과세하면은 요 생산 곡선이 공급 곡선이 그냥 수직적으로 $2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요. 여기 원래는 여기서 균형으로 있다가 요만큼 벌어지죠. 그렇죠? 요 균형 시점이랑 요 새로운 기존의 공급 곡선의 $5 차이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균형 수량은 줄어들죠. 4,000에서 2,500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여러분들 보세요. 7.5에서 5.5 보면 정확하게 2달러 차이 나죠? 요만큼의 이제 조세, 그 다음에 판매한 수량 곱하기 2달러 구세했으니까 요 부분은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가져가죠. 그러면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7.5불을 내는 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7.5보다 높은 부분에서만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하고,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5.5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부분만 생산자 잉여로 돼가지고 결국에는 보면 이 C에 있는 것처럼 요 면적만큼만 잉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으로 봤을 때 후생은 뭐라 그랬죠? 후생을 따질 때 보면은 소비자 잉여하고 플러스 생산자 잉여 플러스 조세, 정부도 그 수입도 후생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이 3그래프 3에 있는 것처럼 이 노란 부분이 없어지죠, 그렇죠? 기존 균형 대비, 그렇죠? 노란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요만큼이 사중 손실이 발생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은 총 경제적 손실은 발생을 하는구나,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에 대한 과세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곡선이죠. 그럼 공급곡선이 변하는 거죠. 생산자에 대한 과세가 될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세금의 크기만큼 위로 이동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각적 변화가 발생을 한다든지 소비자 잉여도 감소한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1번에서 보면 요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됐었는데 세금 부과 이후에는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고, 그렇죠? 원래는 PS 이렇게 이만큼의 사이즈였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이 발생을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약간 녹색으로 된 부분 조세 수입이 발생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중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렇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수학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죠? 이거 어떤 식으로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공급곡선이 이동하면은 새로운 균형은 여기 A라는 지점은 새로운 균형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수요곡선 주어지고 공급곡선 주어졌는데 공급곡선에서 비용이 2달러 올라갔다, 세금으로 따르면 공급곡선이 2달러 올라간 걸 해서 새로운 균형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새롭게 요 만나는 점에서 7.5불 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균형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균형 가격,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수량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기존에 있었을 때는 요 기존의 이점은 어디서 구하죠? 기존의 공급곡선에서 이 수량을 대입하면은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래서 요 차이가 정확하게 세금 부담만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거죠? 요 거리가 정확하게 2불인데 요 2.5불 대불해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했었죠? 원래는 요게 소비자 부분이었는데 소비자가 1.5 정도 부담한 거죠. 그렇죠? 원래 6.5보다 7.5불 이렇게 더 지불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있었는데 6.5불 받아야 될 거를 자기 5.5불밖에 못 받으니까 생산자가 5.5, 한 1불 정도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2불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이 2불에 대한 세금을 누가 분담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가 1불, 그다음에 생산자도 1불,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세 수입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귀착 부분. 그래서 소비자가 얼마 부담했었죠? 반 부담했죠. 1불 부담했죠. 그렇죠?
7.5불, 그렇죠? 생산자 대비 귀착 부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과세 이전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나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나 똑같이 6.5불이었죠. 왜? 여기겠죠? 요 6.5불 1번 A번에서 보면은 이 조세가 없었을 경우에는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5.5니까 이 부분은 공급자나 생산자나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가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수입은 그때 세금이 없었으니까 정부 수입이 0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세 이후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건 7.5불이었다. 그렇죠? 이 부분 본 것처럼 이렇게 공급 코스 올랐을 때 소비자 만나는 요지죠. 그렇죠? 이 7.5불이었고 기존에 근데 요새 수량이 그러니까 요거밖에 2,500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있었을 때 기존 공급자 세금 내기 이전 요거를 봤을 때 보면 실제로 공급자가 받는 거는 5.5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는 단위당 2불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소비자 손실은 1불 정도 손실 났죠. 그다음에 생산자는 단위당 1불 손실 났죠. 그래서 정부는 단위당 2불,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단위당 2불 부과한 거는 결국 소비자가 1 내고 생산자가 1 부담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생산국선의 2불에 단위당 2불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그거를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나눠서 낸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세금이 대신에 소비자에게 부과됐다면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자, 소비자에 대한 과세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세금의 크기만큼 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6.5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수요 곡선이 세금 부과되면은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내던 것보다 2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요 곡선이 뭐라 했죠? willingness to pay, 그죠? 한계 지출 성향, 그죠? 지불 용의 금액이었잖아요. 지불 용의에서 10원, 예를 들어서 1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세금으로 해서 12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곡선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하는 것이 2원만큼 수요가 2원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보면은 수요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 원래는 세금이 없었을 때 이렇게 됐었고 소비자에게 2원이 부과되면 수요 곡선이 2불만큼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새롭게 변하는 거는 이렇게 요만큼 되는 그래서 요만큼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수량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수량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5.5로 줄어들고, 기존의 수요선을 봤을 때 보면은 2,500일 때 수요선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수요선을 봤을 때 7.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소비자는 7.5를 부담하고 생산자는 5.5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 나머지는 조세 수익,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정확하게 또 2불이 되는 거죠. 그 정부가 가져가는 건데 아까처럼 생산자에 대한 과세 경우와 동일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잉여도 동일하게 변화하고 생산자 잉여도 동일하게 변화하고 정부 입장에서 동일하게 조세수익 발생하고 동일한 사정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생산자에게 2불의 세금을 부과하느냐 또는 소비자에게 2불의 세금을 부과하느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공급곡선이 좀 기울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 기울기에 이제 유의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급자에게 세금을 올려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보면 간단해요. 이거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기존의 균형 대비 그래서 이 거리만큼이 2불 된 거죠. 그렇죠? 2불만큼 떨어뜨린 거예요. 요것도 뭐냐면은 동일한 기존의 균형 대비 여기 2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걸 딱 6.5불로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왼쪽은 여기하고 길이가 똑같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요 한번 보세요. 요 기존의 균형 대비 요거는 뭐냐면 요 길이만큼 이불만큼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불만큼 떨어지는 쪽으로 한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느 기의 길이가 더 길어요? 요쪽이 길이가 더 길죠. 그렇죠? 요쪽은 길이가 짧고. 그렇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은 조세는 생산자에게 더 적게 기착된다. 자, 보세요. 공급선이 어떤 거죠? 플랫하죠? 평평하죠? 자, 보세요. 요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탄력도가 높죠? 자, 탄력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그램에서 기울기는 뭐죠? 그쵸? 여기서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세로축에 P가 있고, 가로축에 Q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기울기는 Q가 변했을 때, 그래서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Q가 변했을 때, P가 얼마나 변하느냐, 요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탄력도는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탄력도는 뭐예요? 가격 변화를 보내겠죠? 수량 변화를 했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물론 원래 이제 PQ 값이 있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 기울기랑 거꾸로 가졌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울기가 높으면은 그래서 기울기가 높으면은 탄력도는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보세요. 요 공급 곡선은 아주 플랫하죠, 그렇죠? 평평하죠. 그러면 탄력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기울기는 되게 작다. 근데 탄력도는 기울기는 역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탄력도는 되게 높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다시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많이 부담했어요? 이렇게 기존 대비 보면은 소비자 측, 그죠? 소비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더 많이 부담한 거죠. 공급자는 원래 있었던 균형 대비 요만큼밖에 안 줄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은 조세는 더 적게 부담된다. 이거는 공급이나 수요나 똑같아요. 탄력적인 게 덜 부담한다. 그렇죠?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하실 때는 거의 공급이나 수요나 기울기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은 기존 규정 가격 대비 이 거리를 세금 부담하는 거리를 보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죠. 어느 게 더 탄력적이에요? 기울기가 가파른 거는 S가 더 가파르죠. 수요 곡선은 아주 그냥 평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평하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평평하면 탄력도는 오히려 높다, 그렇죠? 역수예요. 딱 보면은 딱 보세요. 그러면은 기존의 균형 대비 세금을 이렇게 2불씩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부담해요? 자, 이쪽이 더 많이 부담하죠, 그죠? 이쪽은 이제 예전에 균형 대비 보면 이쪽은 소비자의 영역이었고 이쪽은 생산자의 영역이었죠. 그랬을 때 보면 세금을 동일하게 이 거리가 세금만큼이거든요. 했을 때 보면은 거리가 어디가 더 많이 부담해요? 여기 생산자가, 그죠? 자, 생산자가 어떻게 더 많이 부담하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생산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기울기가 가파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 곡선, 공급 곡선의 탄력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도가 낮으면은 더 많이 부담하고 탄력도가 높으면은 덜 부담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는 왜냐면 더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게 덜 부담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정리하면 뭐냐면 조세는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귀착된다.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에서 세금을 덜 부담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생산자에 부과하던 간에 소비자에 부과되던 간에 상관없다. 어차피 한쪽에 부과되더라도 이 세금은 나눠서 낸다. 그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탄력도가 낮은 부분이. 그죠? 그 수요가 더 탄력도가 낮으면은 수요자가 그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그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조세 부과했을 때 그러니까 뭐 세입을 위해서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외부 효과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냥 외부 효과보다는 그냥 수입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인 거 외부 효과 없을 때라도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규제 같은 게 좀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규제라는 것은 특정행위의 수량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죠. 수량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과 통제 규제라고 이렇게 하는 커맨드 컨트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식품, 소방, 건축 등의 분야에서 규제하는 거죠. 수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그죠? 수량을 통제하는 거. 직접 규제는. 그 다음에 하나는 가격 통제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량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은 뭐죠? 직접 규제라는 것은 수량을 통제하는 거고, 가격 통제라는 것은 그냥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가격 통제는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이 있거든요.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상한 규제, 뭐 상한 가격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한이라니까 위에가 뭐 있다 보니까 프라이스 실링이라 그래요. 실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정이죠, 천정. 그래서 뭐냐면은 근데 상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 자 이렇게 상한 규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상한 규제 같은 경우. 자, 상한이니까 뭐냐면은 여기 위로는 못 올라간다. 상한이니까 이렇게 상한이니까 그 밑에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여기 위로는 못 올라간다. 이런 게 상한 규제죠. 그렇죠? 자, 1번이고 2번이죠.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2번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2번처럼 상한 규제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여기 위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요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균형으로. 그죠? 이렇게 상한 규제를 했을 때 이 상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움직이다가 그냥 균형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2번일 경우에는 규제가 효과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경제 시장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 조절 기능을 통해서 균형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균형으로 가려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1번처럼 돼 있으면 맞죠.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밑에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P1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가격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공급은 요거밖에 안 되고 수요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요는 P1일 때는 수요는 A고 공급은 B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너도 나서 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올리겠죠. 그죠? 그럼 이럴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균형으로 가려고 쭉쭉 올리면서 이렇게 균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아버린 거죠. 상한에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 상한 규제를 하면은 이게 여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상한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 밑으로 상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한 규제를 또 비슷하게 한번 볼게요. 가격 하한 규제를 뭐냐면 프라이스 플로어라고 얘기하죠. 바닥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가격 하한 규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수요 공급이 있고 자, 1번 같은 경우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QP 이렇게 놓고 수요 공급이 있고 위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가격 하한은 뭐죠? 그러니까 하한이니까 더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이 더 밑으로 못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번처럼 이렇게 돼 가격 하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요 사이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균형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 하한 규제일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보다 가격 하한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왜냐면 이게 시장 균형 가격을 수렴해 버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번처럼 균형 가격보다 가격 하한이 위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이 이렇게 높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갭을 줄이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더 균형을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하한 규제는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 상한 가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 낮아진 임대료를 누가 좋아할까? 그래서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1200이었고 거래량은 4000채였다고 하자. 그죠? 정부가 1200불의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750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고 하자. 그죠? 자, 이 규제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가운데 어느 편이 행복해할까? 소비자는 모두가 행복할까? 요거죠. 그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한 규제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한이니까 요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규제 이전에는 가격 상한이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균형 가격에서 설정되는 거죠. 균형 수량. 그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균형 수량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1200불일 때 4000명이죠. 4000명이 아파트를 임대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격 상한이 750으로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요는 어떻게 되죠? 수요는 5,500이고 싸니까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살려고 그러고 근데 더 싼 가격에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죠. 공급자는 2,500이죠. 자, 살려는 사람은 5,500이고 팔려는 사람은 2,500이면 결국에는 이 가격에서는 얼마에 팔리게 되겠어요? 살려는 사람이 5,500명이라 해도 팔려는 사람이 2,500명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가격에는 2,500개밖에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 이전에는 4,000명의 아파트를 임대했으나 이제는 2,500명만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없어져? 1,500명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행복하느냐? 이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1200불에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하 가격에 있었을 때 생산자 이익은 어떻게 변하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기존에는 균형이니까 수요 공급 만나는 뎁에서 어때죠? 시장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이 가격에 지불할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이거니까 이 사람들은 땡큐죠.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게 소비자 잉여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 사람들은 요 가격에도 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요만큼 쳐주더라. 그래서 요만큼을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잉여를 봤을 때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가격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격 상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균형 수량이 요걸로 되는 거죠. 왜냐면 수요는 이건 아니죠. 왜냐면 물론 이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은 공급이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균형 수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에 대한 수요자는 이만큼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격이 싸지니까 소비자 잉여는 좀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죠. 이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파란색. 분명히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소할 수 있지만은 소비자 잉여는 면적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생산자 잉여는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사중 손실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임대료를 통제하면은 소비자 잉여는 대개는 늘어난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면적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소비자 잉여 면적 요 1번 사이즈죠. 삼각형 면적. 그 다음에 요번에 2번의 면적. 요거 한번 보세요. 1번과 2번을 보면은 2번이 더 클 수도 있고 1번이 더 클 수도 있죠. 이거는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죠. 근데 분명히 확실한 거는 생산자 잉여는 줄어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그렇죠? 사중 손실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냐,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냐, 사이즈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균형 대비 봤을 때 전체 사회적 잉여 크기는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요걸로 이렇게 줄어들죠, 분명히. 그렇죠? 사회적 잉여는 줄어들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자, 입양 가능한 영화는 왜 부족할까? 자, 이게 뭐죠? 부족이라는 게 뭐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거죠. 그렇죠? 자, 어떨 때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상한제랑 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상한제로 이렇게 될 경우는 요 위로 못 올리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 발생하죠?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되게 작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상한 가격을 0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그러면 팔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자, 이 가격도 비슷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식 가능한 장기는 왜 부족할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불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가격 자체를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상의 애들은 모두 부족 사태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자리는 인류 공립학교 자리는 왜 부족할까?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그 공립학교 좋은 공립학교 가고 싶은데 공급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상의 애들은 모두 부족 사태를 말하는 거고 부족 사태는 가격이 균형 수준으로 상승하는 걸 방해하는 무엇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의 경우들에 있어서 정부가 아기 장기 인류 공립학교 자리를 사고 파는 것을 불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 가격이 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이들 자원을 배분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누가 아기 장기 공립학교 자리를 등을 갖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자원 배분 제도를 사용해야 하나, 선착순, 추첨, 자격 기준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상한 가격이라는 것을 상한제를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은 가격 통제는 언제나 자원 배분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거든요. 새로 아파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 분양가를 되게 높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높게 못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집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봤을 때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이게 나중에 상한제 본 것처럼 수요는 엄청 많고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럼 누가 갖느냐? 이것도 사실 누가 상한제 하에서 누가 이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되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적 후생,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한 가격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누가 높아진 가격을 더 높아진 가격을 누가 좋아할까? 이런 거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한제는 뭐라 그랬죠? 잠깐만요. 수요 공급이 있는데 이 균형 가격 위에 있어야지 하한 가격이 영향 하한 가격 통제가 유효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시점에서 가격이 설정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항상 균형으로 하려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하한에 의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공급은 여기 있고, 그렇죠? A라는 점에 공급이 있고 수요는 어떻게 돼요? B죠. 그러니까 이거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은 적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정부가 그러니까 하한 가격만 해놓고 그냥 아무 액션도 안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팔려는 사람은 A로 되게 많은데 살려는 사람은 B밖에 없죠. 그럼 누가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팔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1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각 100개의 기업이 딱 하나씩의 제품을 만든다고 따져봅시다. 여긴 100개, 그죠? 각 기업이 하나씩 만들고 살려는 사람은 10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100개의 기업 중에서 10개의 기업은 판매를 할 수 있고 90개의 기업은 판매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정부가 상한만 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이거 팔 수 있냐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농업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유치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치 산업은 뭐냐면 인펀트 인더스트리. 그래서 막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정부는 가격 하한 또는 가격 지원을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설탕과 같은 농업 분야에서 흔히 행해진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해주고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농업에서는 보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팔려는 사람은 요만큼 A만큼 있고 살려는 사람은 B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 초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을 정부가 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생산자는 이익 보자. 우리 그 가격 상한제처럼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10개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받으니까 이득을 볼 수 있죠. 근데 나머지 판매하지 못한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균형 가격은 9고 거래량은 100단위잖아요. 균형에서는. 그렇죠? 근데 정부는 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보고 하한 가격을 16달러로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살려는 사람은 60개 받고 팔려는 사람은 150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균형이 돼요? 이 가격에서는 팔려는 사람 150명이고 살려는 사람 60명이면 60개에서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단위 설탕만 거래되고 90단위의 잉여가 발생하는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정부가 잉여분을 또는 초과분을 사들여서 외국 원조나 무료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잉여분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요거는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다 수매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냥 하한만 정해놓고 가격 하한만 정해놓고 남몰라라 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생산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자, 시장의 정부 개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정 손실, 그렇죠? 지금처럼
균형보다 수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정 손실이 발생하네요, 분명히. 그다음에 관료제로 인한 비용의 증가, 그렇죠? 감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수의 뭐냐면 균형에서보다는 어떤 가격 규제나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보면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 이런 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거기서도 부패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암시장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격 상한제로 인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했을 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암시장이 어떤 사례냐면 가격 상한제가 이렇게 쭉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요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암시장에서 이렇게 좀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관료제 직접 비용을 보면은 관료제 비용이라는 것은 규제가 더 많아질수록 규제 시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가 더 많은 규제를 하면은 이런 규제를 집행할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민간 분야에 고용돼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을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관료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들을 공무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는 기회비용이 따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부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공적 자금을 악용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정부 부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암시장, 그렇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도 하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본 것처럼 가격 상한제도 하에서는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그러니까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죠? 초과 수요가 초래되고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 제한을 구할 수 없으므로 암시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입양화라든지 장기거래 암시장,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뭐라 그랬죠? 불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가격 상한을 0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암시장에서 뭐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평 대 효율,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공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 파이를 나누느냐, 효율은 뭐죠? 얼마나 파이를 키우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원의 공평한 배분, 이걸 형평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잉여 또는 총생산의 재고, 효율, 그죠? 그 파이를 얼마나 높이느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합의 최고, 그죠? 제일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죠?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평과 효율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 결과, 그죠? 이거 공정 결과, 그죠? 두 가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효율은 뭐냐면은 사회적 잉여의 재고, 그렇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최대화시킨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뭐 외부 효과가 있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최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외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조세라든지 이런 게 개입할 경우에는 이게 줄어든다 이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평과 효율이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소비자 주권과 정부의 온정주의. 이거는 이 소비자 주권은 그냥 뭐 시장에 맡겨두는 거죠. 자율 좀 초점을 두는 거고, 정부의 온정주의라고 그러지만 온정주의라는 것은 저도 좀 단어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영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온정주의를 영어로 얘기하면 파터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시장의 개입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억압하지 않은 선택, 시장 자유를 하자. 온정주의, 개입주의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장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 선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효율, 공평, 상충 관계가 정부 개입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뭐 정보 관련된 것도 상충 관계도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주권주의를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정부 역할보다는 소비자. 그랬을 때 이거는 정부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정부 공무원이 많다 그러지만 실제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특정 정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는 상당히 적거든요.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민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정부에게 맡겨둘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면 비용도 발생한다. 뭐 이런 논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개입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준다면 정부는 이런 행동을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철학적인 게요.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철학적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정부의 최적 구조는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 했죠. 답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뭐 정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라 하는 주장이 좀 더 강해지면은 그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고, 그렇죠? 시장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그걸 좀 중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입장을 찾느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소비자 조건을 중시하고 다른 때는 정부의 강한 역할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의 일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세부가의 중요한 효율 손실은 사중 손실이다. 그렇죠? 조세부가 하면은 손실이 발생한다. 유일한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일한 예외의 경우는 뭐냐면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경우, 그렇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스웨터 공장에서 오염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생산한다면 과도하게 생산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외부 효과가 오염이라는 게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오염에 대한 발생 비용만큼을 세금을 부과할 경우는 사회적 최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빼고는 외부 효과 없을 경우에는 정부 조세에 개입하면 무조건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규모에 대한 토론은 정부 행위의 경제에 대한 효과에 달려 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중 손실이 크면 클수록 정부 정책도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규제 정책 위반자들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경우에 경제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뭐 개입은 어느 정도 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10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조자료, 그 보조자료 어떤 거냐면은 우선은 우리가 지금 그 조세 경제적 비용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4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5번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다음 시간에는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